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최근 장중 5천선을 돌파하며 기대감을 높였던 코스피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넘겨서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 증시 출범 70년 만에 열린 꿈의 5,000피 시대인데요. 한국거래소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 마감된 거래소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 여파로 아침에는 하락 출발했는데요. 코스피가 오전 중 다시 반등해 5,000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방금 전 주식시장 마감됐는데 어제보다 2.73% 오른 5,084.85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어제 1,000포인트를 넘긴 코스닥도 이틀 연속 상승해서 1,082.59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8.7% 급등해서 80만 원에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4.87% 오른 15만 9,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오른 상태로 1000스닥을 기록을 했고 환율은 5.6원 올라서 1,446.2원을 오후 3시 반 기준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경제부 기자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재정경제부는 미국의 의중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주 전 미국은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통해 디지털 분야 합의를 이행하라며 우리 정부의 경고성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의 관세 복원 언급에 재정경제부는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상황을 미국에 설명하고 국회와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돼 있습니다. 이 법은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과 투자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달 투자처를 선정하기 위한 대미투자협의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고 지난 9일에도 미국과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2주 전에 디지털 분야 관련 약속을 지키라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고요. 쿠팡과 관련된 압력일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임스 힐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지난 13일 백영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미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국이 미국 기업이 디지털 분야에서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약속했다며 미국 기업이 차별적 형사 책임이나 여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도 서한을 참조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미 합의 이후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움직임, 쿠팡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여기에 환율이 뛰자 올해 대미 투자가 한도인 20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우리 당국자의 발언도 염두에 뒀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트럼프의 관세 복원 발언 시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국 국회 비준을 압박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책과 그린란드 문제 등에 따른 트럼프의 국내외 지지 기반 약화도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우리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주장에 곧바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네, 미 측에 지난해 11월 체결한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하기로 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고 통상교섭 본부장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는 오늘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당국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관세 인상 관련 글을 올린 지 3시간여 만에 회의를 열고 2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관계부처 차관과 청와대 관련 참모들이 회의에 배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미국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내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무부처 수장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 일정이 끝나는 대로 미국으로 넘어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고요. 여한구 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업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관세 인상은 미 연방 관부 개제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회의 입법 과정을 지적하며 자동차 등의 품목 관세와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했는데요. 대책회의 내용을 미뤄보면 일단 청와대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연을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미국 측이 아직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관세 인상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언급의 진위를 추가로 파악하는 작업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도 주재했는데 부동산 관련 언급을 재차 내놨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23일부터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를 재차 거론했습니다. 5월 9일이면 만료되는 이 제도는 올해 이미 끝나기로 예정됐던 건데 당연히 연장할 거라고 기대하고는 마치 새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을 공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는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와 잔금 절차까지 거래를 마치기가 촉박하다는 일각의 우려도 고려한 거로 해석됩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그제 SNS에 5월 9일까지 잔금이 아닌 계약만 한 매물도 중과유예를 적용받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논의와 별도로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도 재차 나타냈습니다.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이 거품을 키워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외 수입의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와 관련해선 우리 사회에 불법이 너무 많다고 강조하고 법률을 어기면 반드시 걸려서 응징당하는구나 하는 것이 정착되면 줄어들 것이라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하며 상호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입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해온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난해 관세 협상 타결 뒤에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은 이미 발의된 상태인데 이후 국회 논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관세 협상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를 두고 민주당은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필수적이다며 대치해왔습니다. 이후 해당 법안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민주당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함께 상황 점검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특별법 입법과 심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법안 발의 뒤 12월은 예산, 이번 달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여건이 안 됐을 뿐이라며 다음 달 본격적 논의를 앞두고 있었던 겁니다. 정상적인 국회의 일정에 따라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런 과정을 거쳐온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비준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법 제정이란 표현을 쓴 점에서 미국도 이번 사안을 입법 사항으로 보고 있는 거로 여겨진다며 국민의힘에도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선 트럼프가 국회를 걸고 넘어졌지만 결국 진위는 다른 데 있는 거로 보인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YTN에 특별법이야 단지 대미 투자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차원일 뿐 우리 예산안엔 대미 투자 관련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실질적 목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국회 비준을 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란 점을 누차 강조해왔는데 이를 외면한 결과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에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어제 퇴원 뒤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도 SNS에 관련 메시지를 냈는데요.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입법을 탓하며 대통령이 화만 내는 사이 국민 지갑엔 25% 관세 폭탄이 떨어졌다며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 전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 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김민석 총리가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총리가 자랑한 한라인이 단 하루 만에 먹통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상황이 긴박한 만큼 상임위 차원의 여야 논의는 조만간 본격화될 거로 보이는데요. 구윤철 부총리 잠시 뒤 이미자 국회 재경위원장을 만나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거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내일 오전 먼저 외통위에선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열리고요. 재경위와 산자위도 국민의힘 요청으로 이번 주 중 관계부처 긴급 현안 질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는 별개로 여야 내부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죠. 네, 민주당 이해찬 전 총리 장례가 진행되는 이번 주를 추모 기간으로 지정하면서 당무도 최소화, 정쟁이나 논쟁이 될 부분들도 최대한 언급을 삼가는 모습입니다. 조국 혁신당과 합당 문제로 불붙은 당 안팎 내용도 일단 휴전에 접어든 모양새지만 장외 설전은 여전합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섣부른 논의가 오히려 합당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절차적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고요.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 논의를 위해 열린 당무위에서 찬반 입장이 팽팽히 엇갈렸다 전했습니다. 찬성 의견을 내세운 의원들도 선거개혁이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혁신당이 견지해온 가치들이 보장돼야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계파 갈등도 악화 일로입니다. 어제 오후 당 윤리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란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내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번 나흘 만에 퇴원했는데 퇴원 당일 나온 이 같은 처분에 당 안팎에선 장 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최고위의 한 전 대표 제명안을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이후 후속 투쟁 방안으로 오늘부터 다시 통일교와 공천원금, 쌍특검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당 내용이 심화하는 상황 속 개혁신당마저 다시 공조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투쟁의 불씨를 살리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조문할 예정입니다. 이 전 총리 장례 상임 집행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오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업무를 마친 뒤 오늘 중으로 빈소를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전 총리의 별세 이후 SNS를 통해 민주주의 역사에 큰 스승을 잃었다며 애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재판부가 선고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선고 내용과 함께 김 씨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김건희 씨의 선고도 생중계가 된다고요?
네, 재판부는 오늘 오후 김건희 씨 1심 선고 공판의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법원 장비로 촬영하고요. 다소간의 지연은 있을 수 있지만 앞선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선고 때처럼 사실상 실시간으로 선고 내용이 일반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 본인도 출석할 예정이라 선고 직후 반응이 그대로 일반에 공개될 거로 보입니다. 앞선 내란 특검 기소 사건들의 경우 생중계가 선고 전날의 오전 또는 전전날에 여유 있게 결정된 편이었는데요. 김건희 씨 사건의 경우 내란 사건과는 다르게 일반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어 재판부가 고심을 이어간 거로 보입니다. 이번 선고 생중계가 결정되면서 공직자 출신이 아닌 인물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네, 이번 선고 일정과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선고는 내일 오후 2시 10분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김건희 씨의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금품수수와 청탁 등 크게 3갈래인데요.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합계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 외에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내일 선고 공판에 민중기 특검은 참석하지 않고 김형근 박노수 특검보가 나올 예정인데요. 김건희 씨 선고 뒤에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선고가 차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재판도 열렸다고요? 네, 이른바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명태균 씨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됐습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애초 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공모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이 정치적 공동체란 점을 지적했고 이에 따라 명태균 씨를 포함한 3사람이 대선 당시 판세 분석과 여론조사 결과 보고 등을 주고받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재판부도 김건희 씨 선고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언급한 만큼 내일 선고 결과를 통해 이 재판의 향방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 밖에 오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교 유착 의혹 9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후에 열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이 징역 3년을 1심과 같이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기입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에도 우리 코스피가 5,080선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5,000선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코스닥도 1,080선에 오르며 역시 최고치로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등 관세 피해 종목들은 하락했지만 SK하이닉스는 8% 이상 급등해 사상 처음 80만 원 고지를 밟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화동 기자, 관세 위협이란 악재 속에서도 우리 증시가 놀라운 선전을 펼쳤죠?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0.3% 내린 4,930선에서 출발했지만 5,080선에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하다가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2.7% 오른 5,084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 출발했지만 4.9% 오른 15만 9,500원으로 마감해 최고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8.7%나 올랐는데 사상 최고가인 80만 원으로 마감해 80만 닉스 기록을 세웠습니다. 목요일 두 회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차세대 인공지능 칩에 HBM3E를 단독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품목관세 대상으로 거명한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관련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 초반 현대차는 4%, 기아는 6%, 그리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5%, 셀트리온은 3%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낙폭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차는 0.8%, 기아는 1.1%, 그리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4.4%, 셀트리온은 1.6%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1% 내린 1,050선에서 개장했지만 1.7% 오른 1,080선까지 오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1조 6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는데 기관은 3일 연속 순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관세 위협 충격을 딛고 반등했지만 환율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원가량 오른 1,450원으로 출발해 1,452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서는 1,442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으로는 1,446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미일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에서 1,450원대로 20원 가까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변동성이 커지자 시장 관계자들은 경계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청와대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2건의 부처 보고와 3건의 토의 안건, 그리고 5건의 부처 협조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22건의 심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드러나는 대목들을 중심으로 공개 회의의 주요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논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는 만큼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를 조정하는 것은 중요한 국정 영역 중에 하나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부처들이 국민을 대신해 논쟁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이 직접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 대통령은 부처의 적극적인 논쟁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특사경 확대에 관해 직접 부처 간 이견들을 끌어내며 쟁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활발한 토론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규칙이 지켜지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켜 손해보고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비용과 시간, 인력이 들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국가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회의 전반에 걸쳐 체납관리단의 인력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조세 정의 실현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만 무엇보다 인건비 대비 징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중복 효과를 가진 정책을 단순한 공직 인력 확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설명드립니다. 한편 대통령은 체납관리단 등을 운영하면서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기존에 배포된 안건 설명 자료에서 한 건의 일반 안건과 또 한 건의 보고 안건이 추가로 즉석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법률 공포안 7건과 대통령 명안 9건, 일반 안건 2건, 그리고 보고 안건 4건이 상정됐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됐습니다. 이 중 즉석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대학교 총장 등에 대한 정부 인사 발령안이 상정되어 원안 의결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를 종합한 2025년 정부 업무 평가 결과가 상정되어 원안 의결됐습니다. 한편 의결된 안건 중에는 국정과제 관련 법령도 13건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법령으로는 주택 공급과 미래도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위기 아동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초급 간부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브리핑은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쪽에. 네, 한국경제TV 이호성입니다.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관세 대응 논의 없었는지 질문 드립니다. 다시 한번. 관세 대응 논의 없었는지 질문 네, 드립니다.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네, 앞쪽에 마이크 갖다 주시죠. 네, 대변인님 MBC 정상빈입니다. 저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관세 인상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자체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게 아직 정상적인 협상의 절차의 하나라고 보고 계신지 아니면 뭐 협상과 법안 발의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좀 어기고 파기한 걸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는 더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어떤 부동산 투기의 양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평소 참모들에게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신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표에 대한 뭐 평가라든지 배경을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뭐 다양한 관측이 있겠습니다. 뭐 그리고 저희들도 뭐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민감한 외교 사안이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인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뭐 SNS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하기로 했었던 방침을 그대로 가져간다. 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조를 했고.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자동차 등의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돌발 선언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관세 입법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데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관련 영상으로 정치원 시작합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합니다. 천만총 금관리 통상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사실상 단독 보유 업무로 가서 방문하고 제가 처음에 85년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처음이고 41년 만 완전히 뭐 새로운 역사를 하나 썼다고. 벤스 부통령을 만나서 한 라인을 구축하는 게. 네, 총리님이 뭐 방미 선구하고 하실 말씀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됐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가를 국회 비준의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비준이 안 돼서 그랬다, 트럼프가 그랬다는 것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한국에서 입법이 처리가 안 돼서 그랬다라는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 법안 처리에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오늘의 정치원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합참이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발사 지점과 발사체 종류, 비행거리 등은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합참이 조금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속보를 전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담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타결한 협상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글 하나 올려서 15%에서 25%로 다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으로 보이세요? 아직 정부 차원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다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세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시간으로 아침에 벌어진 일이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관세 다시 올리겠다라고 통보가 오거나 관련한 협상과 논의를 진행하자는 얘기는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SNS를 통해서 저런 의견을 이제 밝히는 건데 실제 많이 놀라셨겠지만 우리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하고 관세 관련해서 협상은 마쳤습니다. 그런데 또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8개국의 유럽 국가들에게
또 그린란드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또 이상한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철회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성동격서식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한민국과의 이 관세 문제를 뒤흔들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에서 관련 법들이 아직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일본보다는 투자 합의와 관련된 논의가 더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건 맞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이 소식을 접하기 직전에 김민석 총리가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서 미국과 한 라인을 구축했다면서 방미 성과를 말하는 유튜브 방송이 송출되기도 했는데 그 직후에 이제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조금 민망한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좀 한 라인이 하루 만에 먹통이 됐느냐 비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한 부분은 다각적인 이제 포석을 가지고 왔어요. 특히 쿠팡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이미슨 미국의 대표부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이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을 갖다가 불러들여 가지고 쿠팡이 파산 경고에 대해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갖다가 전해줬어요. 그리고 지난 1월 12일 당시에도 베센터 재무장관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구윤철 경제부총리랑 이렇게 만났을 때도 역시 통화사업포 요청을 우리가 아르헨티나는 해주면서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럴 정도로 상당히 그 통화사업포 그때 이제 고환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절했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류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전격적으로 전 돌발적인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시그널은 여러 형태로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에는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유엔 이렇게 안보리를 또 제끼면서 평화위원회를 만드는데 한국 너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치적 또 압박도 있다고 보면서도 쿠팡 사태에 대해서 미국 정부나 미국 정치권이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지금 메시지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미 국무부에서 2026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2030년까지 5년 동안 그러니까 국무부의 이 이제 전략 보고서를 보면은 그냥 미국 국익에 반하는 그런 행위도 곧 한미 경제 동맹의 파기로 간과한다. 이런 정도로 아주 강한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업과 미국 국민에 대한 어떤 그런 경제 침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비자를 갖다가 제한한다든지 금융 제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결국은 트럼프의 또 이제 관세 합의 15%를 뭉개버리고 25% 저런 부분이 난데 이거는 참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입장에서는 샴페인을 먼저 너무 일찍 터뜨렸다. 미국은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 더군다나 트럼프의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상당히 정부가 낭패스러운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특별법이면 충분하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지금 둘 다 잘 안 됐던 건가요? 어떤 상황이죠? 미국에서도 관련된 이제 투자 협정 관련해서는 일종의 MOU니까 그걸 가지고 비준으로 하게 되면 그야말로 빼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래서 서로 조율하고 협상하고 다르게 할 수도 있어서 미국도 이거를 비준하는 절차는 들어가질 않고 있는데 우리만 이거를 비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우리가 지게 되고 또 국민 투자의 국민적인 부담도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왜 국회에서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일정하게 합니다만 그건 관련 상임위에서 이렇게 쭉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일이고요. 비준을 하자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까지 우리가 가버리니까 자승자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대미투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법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관련 민생 법안들과
새 정부 들어서서 해야 하는 그 이런 조직 법안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법들이 필리버스터에 다 막혀가지고요. 본회의 한번 열면 한두 개 통과시키고 이렇게 가고 말거든요. 야당의 뭐 전략가 선수는 알겠습니다만 국민적 부담을 이렇게 갖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겠나 싶고, 또 이번에 대미 투자 관련해서 국무총리가 좀 민망한 상황이 됐다. 자화자찬하더니 먹통됐냐 이렇게 네. 비난하는 거, 비판하는 거 좋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또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 큰 부담의 어떤 상황이 됐으니까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안심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좀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익과 관련된 일이니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재판부가 앞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의 사례처럼 선고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조금 전에 결정을 하면서 이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김건희 씨의 과거 발언 듣고 오시죠.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이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감 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네, 내일 오후 2시 10분부터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저희 YTN도 중계를 해드릴 텐데 이 공직자 출신이 아닌 피고인으로는 이렇게 선고가 생중계되는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어떤 모습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 아내가 이렇게 법정에 서가지고 선고를 받는 그런 경우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야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 비상계엄의 오판과 또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여러 가지 여야 관계뿐만 아니라 또 당정 관계를 통해 가지고 참 조용한 아내로서의 내조만 그렇게 했다면 저런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았겠죠. 자신이 정권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서는 그 모습에 대해서 당내적으로도 많은 우려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는 아무래도 전 국민들 깊은 관심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도 저 중계를 허용한 건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 많은 일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일말을 좀 볼 수 있는데 내일 법정에서의 그런 자세나 태도 또 그동안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얼마큼 재판부를 설득해서 결론은 이제 형량을 얼마나 낮추는가 이 부분을 관심사로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15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내일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세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화이트 칼라 범죄 그냥 가끔 있었던 주가 조작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뇌물수수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겠지만 대통령의 배우자의 자리에서 이걸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그 도이치, 명태균, 통일교 이 세 개가 각각의 사건이지만 이 각각의 사건이 전부 다 권력형 비리였던 거예요. 특히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벌어진 지 상당히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사 남편, 중앙지검장 남편, 검찰총장 남편,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그런 지위까지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그 접근, 진실규명을 틀어 막아버렸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 자업자득, 그리고 호미로 막고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상황을 자기들이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 기억에 이원석 검찰총장 시스템 때 이거 불러서 수사해야 됩니다. 직접 와서 수사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털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어디 안가에서 검사들 핸드폰 압수당한 채로 수사를 받아주시는
그런 그림 만들어 가면서 국민들의 이제 그 분노를 스스로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 법 밖에서 활개치는 사람으로 본인이 스스로 존재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이 얼마나 엄중한지 정의가 나중에 되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조차 지금 재판부가 그 재판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거, 중개하겠다고 하는 거에서 이미 저는 뭐 중형을 선고할 어떤 결심을 가지고서 지금 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검은 15년형을 구형했는데 김건희 씨 1심 선고 어떻게 내려질지 내일 이 시간에 분석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퇴원한 당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예고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탈당 권유는 열흘 동안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되는 조치인데 언론 인터뷰 등으로 당 지도부를 모욕했다는 게 이 처분의 이유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라며 윤 어게인이란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라든가 윤민우 윤리위원장 두 분 모두 부정선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정치적, 역사적 책임은 장동혁 대표가 오롯이 져야 될 것이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그러니까 개별 억제를 통해서 일반 억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대목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그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절대 나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고 입틀막이라는 거잖아요. 그 하는 말은 다 따라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절대 그건 무오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최고 존엄이죠.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당원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 보수 진영에서 함께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많은 회의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징계를 유보해서는 안 되고요. 이번 기회에 빨리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혼란 상황을 줄일 수 있다고.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에 대한 모욕적 언행을 이유로 사실상 제명에 해당하는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고 사실상 제명을 시키는 건데 사실 장동혁 대표 단식 이후에 당이 좀 하나가 되나 했더니 벌써부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8일 동안의 단식 투쟁은 뭐 여야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뭐 쌍특검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 그리고 이제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그런 민주당 그러니까 그 전에 또 올라가면은 대장동 항소 포기라든지 정말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그런 뭐 엄청난 사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야당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야당의 목소리가 국민을 여론을 등에 업고 특검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행국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의 8일간의 단식 투쟁 같은 경우는 비록 특검은 야당의 비협조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당 내적으로 안고 있는 이런 분열과 대립 그런 반목과 갈등의 이 양상을 좀 수습하고 치유해서 결론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성적표를 가지기 위한 그런 통합의 어떤 그런 리더십이 확보되는 그런 이제 단식 이후의 그림을 다들 이제 판단한 거 아닙니까? 희망인 것이고. 그런 이 문제는 누가 봐도 정치적인 문제예요. 당헌 등기 떠나고 또 뭐 사법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 뭐 징계 제명 절차를 가지고 또 문제 삼고 이거 다 부질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보수는 이 큰 그릇이고 다양성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보다 더 막 큰 갈등도 문제를 큰 선거 앞에서는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역량이나 능력이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축적돼 있는데 이게 정말 엘리트 정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정말 참 참담하고 이 암담한 현상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마냥 보여주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 입장에서도 장동혁 대표 8일간의 그 단식 투쟁 기간을 정치의 시간으로 이해하고 이걸 자신들이 잘 활용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도 단식 이후에 바로 이제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 가지고 윤리 제명 결정 이 문제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당인 논란을 벌릴 일은 아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어청원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을 적고 회복하고 난 뒤에 사실상 이 쌍특검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걸 논하는 자리였는데 그거는 어디 가버리고 결국은 이런 당내 갈등 반복 이 부분만 한동훈은 어떻게 할 건데 이 가지고 어제 뭐 해먹은 싸움박질을 했다는 것은 정말 참 국민들한테 볼 면목이 없는 그런 암담한 부분이에요. 당 지도부가 김성태 의원님의 조언을 지금 잘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리위의 절차는 끝났고 장동혁 대표의 최종 결정만 남은 셈인데 한동훈과 장동혁 두 사람의 묘한 악연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어제 의원총회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찬성하는 의견 또 반대하는 의견 다양하게 제기가 됐고요. 당의 기강을 해치는 발언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고요. 지금 우리가 똘똘 뭉쳐서 가야 되는데 누구를 배척하고 누구를 또 포함시켜요. 모두 다 같이 가요. 국민들께서 참 국민의힘 한가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당내에서 이 사실상 권력 싸움으로 비춰지는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징계하느니 마느니 사실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제명이 됐을 때 서로 패자가 되고 상처만 남는 오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당 지도부에게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재고해달라며 양측의 정치적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하다못해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요. 당의 중요한 자산인 그런 사람을 전 당대표를 제명을 해야 된다? 이걸 누가 받아들여요? 지방선거 지금 코앞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지지자들의 집회 중지 요청 등 당의 화합과 정치적 해법 모색을 위한 노력을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네, 박용진 의원님 예전에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동훈 그냥 냅두면 박용진이 상대해 줄 테니까 장동혁 대표 정치 좀 대승적으로 하셔라 이런 조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결국 장동혁 대표가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할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 말씀의 핵심은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과 유권자들이 하니까 그 안에서 미주알 고주알 정치하지 말고 누가 법률가들 아니라고 할까봐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 모여 앉아가지고 국민 피곤하게 저렇게 그 시시비비나 가리는 정치를 해서 쓰겠냐 그 말인데요. 저는 아까 김성태 전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적어놨어요. 부질없다. 엘리트 정치의 한계 아니냐. 참담하다.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에 가면 혹시 몰라요. 당 지도부 모욕한 행위라고 할지. 이 당이 지금 민주적으로 제대로 제정신 박혀서 돌아가고 있나 이런 걱정이 저는 들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대승적으로 정치를 못하니까 본인은 애써 8일 동안 단식했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단식 시작할 때는 한동훈이 주인공이더니 단식 마칠 때는 박근혜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퇴원할 때는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주인공 아니에요. 뭐 이런 놈의 정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그 자리를 자꾸 좁혀나가고 본인 설 자리 허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가 이루어지면 민주당으로서야 고맙죠. 저희로서야 뭐 앉아서 승리를 거의 받아가는 꼴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 혈세로 운영하고 있는 정당이 이렇게 그 비민주적으로 그리고 패권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는 게 유쾌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야당이 바로 서야 국정이 올바로 간다고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으니까 좀 뭐 정신 차리고 갔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당장에 민주당이 뭐 지방선거에서 이득을 보고 승리를 더 가져가고 이런 건 나중에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정치, 소인배 정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다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재감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당내 갈등이 이제 불씨가 두고두고 이제 큰 항언이 되는 거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느 날 개혁신당 대표가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때는 저분이 국민의힘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30대 중반의 당대표가 되고 그렇게 해서 당에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국민적 관심을 갖다 다시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그런 가운데 2021년도에 부산, 서울 보궐선거에서 다 시장선거 이기고 그리고 2022년도 대선 누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 정당에서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리라고 누가 봤습니까? 당의 자정과 변화 쇄신이거든. 그런 부분에 지금 힘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국민들에게 제1야당으로서 그런 찐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데 당 내적으로 나중에 지나가면 보내면요 정말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지금 보수 진영 전체가 위기예요. 그러니까 원로들도 나서보고 당의 중진들도 나서보고 뭐 많은 수단과 방법이 다 강구되지만은 다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면은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지난 주말에 그런 본인의 지청 그 팬덤이 뭐 현 지도 체제에 대한 뭐 또 엄청난 비난을 하면서 그런 뭐 구실 제공이 그 대응 방식으로 맞았느냐. 그러니까 어제 의총에서 이제 그런 걸로 가지고 또 논란을 해버린다고. 또 이제 뭐 이번 주말 같은 경우도 이미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당에서 제명 결정이 한 이후 상황에서 이제 바로 이번 주 목요일로 예상이 되니까. 그 목요일 날 예상하고 또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토요일 날 또 대규모적인 그 이제 지청의 울분과 분노를 조직하는 건데 이렇게 대응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 보수 진영이 지금 큰 거에 있어서 사발종지처럼 그 작은 종지가 돼 있는데 그것도 거미가 있는데 이거 완전히 깨져 버려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원팀이 되고 이제는 지방선거를 위해서 우리는 뭐 일로 매진한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진영을 제대로 볼 것이냐 이런 거예요. 역대 이제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23일간의 1983년 그 단식 이후에 그 전에 DJ하고 YS는 조금 소원했어요. DJ는 미국 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23일간 단식을 마치고 DJ가 YS가 다시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민청년이 만들어지고 이런 정치적 동지로서 계속 군부 정권에 맞서서 그렇게 서로의 선의의 경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거든. 이 정치의 선배들의 그런 오랜 근대사를 갖다 보시면은 지금 이 판단이 과연 두 사람에게 향후 정치를 또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인데 무슨 도움이 될 건지. 알겠습니다. 그걸 우려하는 정치 거예요. 선배들의 조언을 들어야 할 텐데요.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전영직 대표의 갈등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서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도 시끌시끌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 장례 절차로 잠시 소강 국면이긴 하지만 여당 내부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슈로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새벽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식장 모습부터 보시죠.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의 시신이 오늘 새벽 민주진영 인사들의 예우 속에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큰 별이 타결을 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정청래 대표가 당 차원의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정쟁은 자제하자고 했지만 정 대표가 당대표 연임을 위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슈를 꺼내들었다는 비판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조국 대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조국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전당대회에서 적수가 생기는데 그럼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조국 대표를 찍지 정청래 대표를 찍습니까? 무슨 그런 분석이 있어요. 한 뿌리라고 보니까 언젠가는 다시 통합을 해야 된다, 합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맞죠. 그러나 전체 이제 국정 운영으로 볼 때는 조국혁신당이 스스로 쇄빙선 역할을 자임했잖아요. 쇄빙선이 본진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인데 꼭 왜 꼭 지금이냐? 네, 민주당의 장례가 진행되는 이번 주를 추모 기간으로 정해서 정쟁을 이렇게 눌러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내부는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이게 최고위원이 그 당대표랑 같이 회의하는 면전에서 이렇게
이게 대통령을 파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 당원들을 대상으로 최고위원 3분이 별도의 성명서를 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또 28명의 초선 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박아서 이 과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면 심상치 않은 일인 건 맞죠. 예. 저는 그러나 그것도 민주주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이었으면 아마 제명됐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런 논의를 대표를 이렇게 개인 욕심으로 대통령 팔고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해도 그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그 안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합당과 관련된 제안을 이제 우리 합당 논의를 시작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절차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당장 무슨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그것도 저는 찾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정청래 연임용이다라는 이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3차 함수, 4차 함수로 그렇게 고차 방정식인데요. 네. 그거는 그렇게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제가 약간 궁금했던 건 뭐냐면 지금 슬슬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원을 구성하려면서 상임위를 구성하거나 특위를 구성하거나 할 때요. 양 교섭단체가 2개가 있잖아요. 예. 두 교섭단체에서 이렇게 몇 명을 하고 비교섭단체 1인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 비교섭단체는 보통 조국혁신당에서 그렇죠. 들어올 가능성이 많거나 아니면 이제 또 양보를 하면 개혁신당인데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바뀌어 있느냐 없느냐가 국회를 이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2대1 패스가 가능한, 삼각 패스가 가능한 그런 축구로 치면 그런 정치가 이제 가능한 건데 이게 이제 당 안으로 들어오면 제가 아까 쇄빙선 말씀을 드렸는데 쇄빙선 역할로서 민주당이 말하기 어려웠던 개혁적인 것, 또 사회적으로 조금 진보적인 의지, 아젠다를 이렇게 선점하고 전파하고 정치 무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왔던 건 어떻게 할 건지. 두 번째로 그러니까 국회를 운영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조국혁신당의 독특한 목소리, 독특한 역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우리의 왼쪽을 마크해주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오른쪽으로 확 치우쳐 있을 때 중원 장악이 가능했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래서 중도층에게 좀 이게 득표력이 있냐 이번 판단이라고 하는 이런 전략적인 어떤 점검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보면 아마 이제 조금 논의가 치열할 것 같고 당원 투표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하지만 대의원대회가 전당대회고요. 전당대회가 있어야 되고 전당대회가 안 될 경우에 불가피할 때는 중앙위원회인데 이 중앙위원회는 정치 고수들끼리의 이런 논쟁과 표결이 벌어지는 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끌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중도 확장해야 되는데 더 왼쪽에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선거 역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어질지 아마 분석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이 12월 29일에 발생한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에서 지적된 수사 지연 등에 대한 우려와 사고 현장뿐 아니라 수도권 소재 관련 기관과 업체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커진 점 등을 고려해서 전남경찰청에 설치된 수사본부를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특별수사단으로 재편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수본에 12월 29일에 발생한 여객기 참사 관련 특별수사단 재편을 요청했다는 것이고요. 수사 지연 우려와 수도권 기관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경남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해서 전문 인력 48명이 편성이 됐고 오는 29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는 속보 전해드리고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의 시신은 베트남에서 숨진 지 이틀 만에 국내로 운구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직접 공항에 나와 고인을 맞이하면서 최고 예우를 갖췄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활짝 웃는 모습의 영정사진을 선두로 고인이 안치된 관이 운구 차량으로 옮겨집니다. 공항 계류장엔 군 의장대가 도열해 예를 갖췄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영접했습니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의 시신을 실은 전세기는 아침 7시가 다 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이 부의장과 55년 지기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도 이른 새벽부터 공항에 나와 침통한 표정으로 운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베트남 현지로 출국했던 유가족과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고인과 같은 전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의식을 회복을 못하셔서 저희들이 임종은 지켜봤는데 특별히 남기신 말씀이나 이런 거 듣지를 못했습니다. 남기신 유업을 저희 후배들이 잘 이어가도록 다짐을 했습니다. 이 부의장에 대한 장례는 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 공동 주관으로 기관장과 사회장을 겸해 31일까지 닷새 동안 치러집니다. 유족의 뜻을 존중해 사회 각계 대표가 장례위원장을 맡는 사회장으로 진행하되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기관장을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가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았고 시민사회와 정당을 대표해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상임 공동 장례위원장으로 조문객을 맞이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상주 역할을 맡아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 50여 명을 시작으로 정오부터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시대의 큰 스승이자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라고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단단히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오늘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수위 논의에 곧 들어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징계 수위로 최고 수준인 제명이 유력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징계안이 통과되려면 과반 이상 참석에 과반 이상 찬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윤리특위는 시의원 1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10명입니다. 이에 따라 징계 수위는 최고 수준인 제명이 우세합니다. 오늘 제명 의결이 나와도 징계안 통과 여부는 다음 달 24일부터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투표로 최종 결정됩니다.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74명으로 최소 인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제명이 확실시될 거란 전망입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 역시 마지노선이 본회의 전까지라 만에 하나 재가가 되면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사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공천관리위원이던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밖에 직권남용과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당원 동원 등 5대 비비로 징계 요구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윤리특위 회의를 하루 남겨두고 김 시의원이 갑작스럽게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죠. 그러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고 예정됐던 윤리특위도 열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최 의장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윤리특위는 예정대로 잠시 뒤인 오후 5시에 열리게 됐습니다. 김 시의원의 자진 사퇴 의사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진정성 있는 사죄가 아니라 전략적 꼼수 탈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비위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의회 강제 퇴출 절차가 임박하자 제명 의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만은 피해보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의회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김경 서울시 의원을 대상으로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뿐 아니라 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 등 또 다른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경찰이 김경시 의원을 대상으로 다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경 서울시 의원을 대상으로 재차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소환을 통해 1억 공천원금 의혹뿐 아니라 선관위에서 이첩받은 추가 로비 의혹,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씨 의원은 강선 의원에게 1억 공천원금을 주었다는 의혹은 물론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 현직 의원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씨 의원이 금품 전달을 논의한 내용 등이 담긴 녹취 파일 120여 개가 저장된 PC를 확보해 포렌식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 김씨 의원 자택과 금품 전달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전 서울시의회 의장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접촉 정황이 나온다면 민주당 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지도 관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1억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피의자 3명과 참고인 4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강선우 의원과 당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 김경 서울시 의원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앞서 김씨 의원은 3차례, 남 씨는 4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일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아직 경찰에는 추가 출석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최대한 빨리 수사하겠다며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서 절차에 따라 강 의원의 신병 확보 여부를 엄정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김병기 의원의 의혹 관련 수사 사항도 짚어주시죠. 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13가지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피의자 8명과 참고인 25명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준비되는 대로 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는데 자료 분석이 끝나야 가능할 것 같다며 수사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소환 방식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정치연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이지 동작구 의원, 김 의원 아내 이모 씨 등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어제 전 동작구 의원 김모 씨를 2차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특혜 의혹이나 동작경찰서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앞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9톤짜리 어선에서 불이 나 선원 6명이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밤 일렁이는 파도 위 시뻘건 화염이 어선을 집어삼켰습니다. 해경 경비정이 거센 물줄기를 쏘지만 불길은 잦아들 줄 모릅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경북 경주 간포항 동쪽 77km 해상에서 9톤짜리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새벽 1시쯤 현장 인근에서 구명 뗏목을 타고 표류하던 선원 6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순천은 6명까지 태워서 현재 고등포항으로 입항 중에 있습니다. 해경은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선장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짝 메마른 날씨 속에 산불도 이어졌습니다. 건물 뒤편 나무 사이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전남 완도 야산에서 불이 시작된 건 새벽 5시 40분쯤. 헬기와 인력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3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에는 전남 광양시 야산에서도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건물 출입구를 부순 채 멈췄습니다. 오후 1시쯤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경북 김천 율곡도서관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출입문 교체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페달 조작 실수로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정품 시가 1,200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국내 유통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160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으로 고가의 아파트는 물론이고 호텔과 스포츠카까지 구매하며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명품들이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짐작한 대로 위조 명품 가짜입니다. 피해자들이 판매하려던 위조 명품, 이른바 A급 짝퉁들입니다. 모두 중국산인데요. 이 정품보다 평균 80%가량 싼 가격에 대놓고 가짜라고 광고하고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품 시가 1,200억 원 상당의 짝퉁을 국내에 유통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지난 2022년부터 2년 10개월 동안 판매한 짝퉁만 7만 7천여 점. 범죄 수익 165억 원은 타인 명의 계좌로 숨기거나 세탁했습니다. 이 돈으로 15억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와 호텔 2채, 고가의 스포츠카를 사들이며 호화 생활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범죄 수익 추징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까지 동원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2가지 종류, 약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하드웨어, 지갑 형태로 은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세관은 80억 원 상당의 이들 자산을 기소 전 추징 보전으로 동결하고 비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 명품 5천여 점도 압수했습니다. 또 관세법과 상표법,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40대 주범 A씨를 구속 상태로 공범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참사 당시 소방 지휘 책임자인 용산 소방서장과 현장 지휘 팀장에 대한 수사 요청을 의결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최성범 당시 용산 소방서장과 이모전 현장 지휘 팀장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기춘 특별조사위원장은 조사 결과 참사 당일 인파 밀집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도 사전 예방과 위험 감시 단계에서의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일부를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 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내일 열리는 김건희 씨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7부는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선고기일에 대한 특별검사와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선고를 앞둔 3개 혐의 모두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해왔습니다.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와 금품의 대가성이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김건희 씨는 시세 조종을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상황도 잘 몰랐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문외한이라 돈을 대는 단순 전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반면 특검은 김 씨가 주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데다 손실보장 약정까지 맺어 주가 조작을 모를 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선 부당이득 액수도 쟁점인데 특검 주장대로 5억 원이 넘을 경우 가중처벌되지만 산정이 어렵다고 결론나면 양형이 가벼워집니다. 김 씨는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금품 수수가 아예 없었다고 버티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실물 제출 이후 받긴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다만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 선물이라는 게 김 씨 주장인데 특검은 장 차관의 축사 등 실제 청탁이 일부 실현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받아본 여론조사는 쓸모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명 씨와 김 씨 사이 문자를 보면 여론조사와 관련한 상의를 이어간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반박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내일 김건희 씨 1심 선고 결과는 다른 재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통일교 관련 의혹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현안 청탁을 들어줬다는 게 1심 선고를 앞둔 김건희 씨 알선수재 혐의 핵심입니다. 법원에서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가 인정되면 당장 정교 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 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 정신 결여. 금품을 주며 청탁하고 그걸 받은 인물 사건이라 대부분 사실관계가 같은 데다 한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게 통일교 측의 기본 입장인 만큼 재판부가 한학자 총재의 지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건입니다. 김건희 씨와 한학자 총재 등이 비례대표 자리와 정부 지원을 대가로 교인을 동원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정당법 위반 사건 판단에까지 파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 사실은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김 씨에게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의원 부부의 사건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김건희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가 공소 사실의 핵심인 만큼 등장인물과 구조가 비슷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삼았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SNS에 글을 올려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미국은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왔고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는데 한국 국회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간 무역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지난해 7월 양국 모두에게 유리한 훌륭한 협정을 맺었고 지난해 10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인상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를 했고 이에 발맞춰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개제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문제 삼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관련 소식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정말 뜬금없이 안 좋은 뉴스가 전해진 건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김민석 총리가 벤스 부통령과 한 라인을 구축했다면서 좋아했는데 전혀 낌새가 없었을까요? 글쎄요, 벤스 부통령하고 김민석 총리하고 얘기한 것은 뭐 쿠팡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제 기타 지금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 라인까지 구축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벤스 부통령이 잘 이해를 했구나.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죠. 트루스 소셜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올린 것이죠. 예. 근데 트럼프가 문제 삼은 것은 이제 한국의 입법 절차 문제인 건데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대미투자 특별법이잖아요. 예. 대미투자 특별법을 작년도 11월 하순에 우리 이제 국회에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회에 제출해야 그 달 1일부로 네. 이게 소급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월 1일부로 25%에서 15%의 관세로 이제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2달 정도 지나면서 여기에서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제 여기 소감 상임위원회인데 여기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다시 이제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예. 전혀 이제 안 하고 있었잖아요. 안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국회에서 제일 이제 연말 되면 해야 되는 것이 예산안 문제도 있고 네. 세법도 있고 게다가 또 뭐 1월 달 들어가서는 또 어떤 분 이렇게 청문회 때문에 이제 국회가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에 천착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이제 해줄 거를 다 해줬는데 그리고 이제 소급 적용까지 해줬는데 왜 한국은 2달이 지나도록 여기에 대해서 대미투자 특별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거론조차 안 하고 통과시키지조차 않고 있느냐. 예. 그러면은 이거 없던 걸로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25% 다시 원상복귀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없던 걸로 한다는 것이 당시에 우리가 어렵게 따낸 협상이 3,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하고 네.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것인데 그럼 모든 것이 다 없던 걸로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딱 찍어서 얘기한 거는 자동차 목재, 뭐 의약품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기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품목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때 합의했던 모든 품목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3,500억 달러 중에서 우리가 이제 2,000억 달러는 직접 투자하는 거고 1,500달러는 이제 1,500억 달러는 마스가에 이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첨단 반도체 분야라든지 뭐 배터리 분야라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양자 컴퓨팅 분야 이렇게 이제 투자하도록 서로 약속을 한 거죠. 대신에 이제 15% 관세를 부과하도록 서로 이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조인트 어펙트 시트로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때 나왔을 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은 이거를 이제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정말 그 메모랜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이 큰 부담 없이 그냥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냥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명목으로 한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MOU를 체결했고 최근에 이제 우리 대만도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그렇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를 좀 거쳐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대미투자 특별법이라는 게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게 민주적 절차를 좀 거치도록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MOU만 체결이 돼 있으니까 행정부 차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마음대로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의회나 또는 국민의 그런 통제를 많이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 이제 국회로부터 이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법이 통과가 돼야 되고 다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걸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조차도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여러 가지로 아마 좀 화가 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만 있었겠느냐. 다른 것들도 같이 막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서 이렇게 야밤에 이렇게 SNS에 이렇게 또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을 두고 이게 짧은 시간이냐 긴 시간이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조금 짧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조금 왜 그렇게 짧게 느껴졌는지 어떤 해석이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마음이 좀 급하죠. 제일 급한 게 이제 11월 달에 중간 선거인데 만일 중간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 모든 게 끝나요. 상원 잃어버리고 하원 잃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램덕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탄력을 다 잃어버리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린란드 문제도 그랬고 마두로 이제 이렇게 축출해 오는 것도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제 지지층들을 결집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에 와서 이제 투자하는 것이 눈에 좀 보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으로부터 이번 달에 200억 달러가 들어와서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입으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지지층을 결집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하나 있지 않았는가라고 보고요. 또 다른 문제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미네소타에 네. 미네소타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 사실상 그 아이스 요원들이 해가지고 미국 주민들이 무관 주민이 한 달 내에 2명이나 지금 죽은 예. 거잖아요. 사실상 그곳이 그 2022년도에도 조지 플로이드인가요? 그 사람 이렇게 흑인인데 백인 경찰들이 목 졸라가지고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동네가 이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블랙 뭐 라이브스 매터 그러니까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권의 성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미네소타주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크게 지금 뭐 이미 뭐 100군데 이상에서 이렇게 집회가 있었단 말이죠. 네. 이제 물론 이제 한 발 물러서긴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달 30일부로 또 다시 한번 미국 연방 정부가 셧다운되는 그런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정치적인 데미지를 입은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한국에 이런 문제를 툭 던지게 되면 소위 말하는 그 관심이 분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았는가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것은 비상 경제 권한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상 경제 권한법이 이 관세 부과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거 가지고 1심, 2심을 다 이제 패소를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대법원에 이제 이게 상정이 돼 가지고 벌써 여기에 대해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곧 이제 발표가 날 거라고 이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한국 문제를 여기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법원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다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그래서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내부 상황,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우리에게 폭탄을 던진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도 좀 되돌아보면 2주 전에 과기정통부가 미국 튜브로부터 서한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좀 대비할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제 서한의 내용을 제가 이제 직접 못 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관세 문제는 이게 우리 과기부로 올 내용이 아니잖아요. 과기부로는 뭐가 왔냐면 정보통신망법. 소위 말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엑스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가짜 뉴스나 그러면 딥페이커 이런 것들을 가려내고 만일 여기에 가려내지 않을 경우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쪽에서 우리 과기부로 보낸 것이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관세와 이제 직접적인 내용은 그렇죠. 아니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자동차 등 이렇게 25% 부과할 수도 있다. 대신에 참조는 뭐 우리 김정관, 우리 산자부 차관 이건 참조하라고 보낸 수신 건데. 있는 과기정통부인데 참조인이 김정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오려고 하면 러테니게한테 와가지고 전반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이게 정보통신망법 가지고 얘기를 했구나. 그렇게 조금 안이하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여러 의중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배경들을 짚어주셨는데 또 하나가 이제 관세가 빌미고 한국 정부 자체에 대해서 조금 어떤 불만이 있어서 이런 배경이 짚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캐나다 방위산업협력 강화하고 있는 이 부분을 조금 노리는 것도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금 열 많이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상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캐나다의 총리하고 사이가 지금 안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51번째 주로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는 엄청난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정말 캐나다 총리가 완전히 국제사회 지도자로 떠오르는 그런 모습의 연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탁에 앉지 않으면 우리는 메뉴판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게 무슨 국제 질서냐. 결국 이제 미국이라는 표현은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을 한 것은 결국은 미국을 비판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열이 이제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다보스 포럼에 참여하기 직전에 어디를 갔냐면 중국을 갔어요. 네. 그래서 이 캐나다 총리가 중국 가서 우리가 이제 무역인이 그동안 관계가 안 좋았던 거 이거 해소하고 뭐 수출입 이렇게 좀 잘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 네가 만일 중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그 순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캐나다에 지금 무슨 뭐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지금 캐나다는 잠수함 3,000톤급 잠수함 12척 그게요 60조 원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이 한화 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 원팀 그리고 이제 지금 딱 2개가 올라가 있는데 하나는 독일 팀입니다. 그래서 이 2개가 붙게 돼 있는데 독일은 여기서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대신에 우리 잠수함을 사주면 너희들한테 절충 교육으로서 이거 해주겠다고 해서 굉장히 선물 보따리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급하게 생겼잖아요. 빨리 선물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간 사람들이 우리 산자부 장관도 가고 방위사업청 청장도 가고 또 우리 정의선 현대그룹 회장도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뭘 지금 그 캐나다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느냐 하면은 현대자동차 하나 공장 하나 지어주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히토류가 많이 나니까 그거 안정적으로 너희들한테 공급해 줄 테니까 배터리 공장 하나 지어주라. 그리고 12척 우리가 수주하는 대신에 우리한테 기술 넘겨주라. 그리고 MRO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그거 해주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미국에 투자해야 될 것은 국회에 계류시켜 놓고 여기 심의조차도 안 하면서 그 엄청난 돈을 지금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캐나다에 한국이 투자한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이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보고를 받으니까 좀 괘씸하다는 생각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 트럼프의 돌발 폭탄 메시지가 진짜 관세를 올리겠다는 건지 협상용인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오늘의 이 메시지의 이유가 쿠팡 문제가 배경에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쿠팡이 미국 기업인데 우리 국회가 쿠팡을 괴롭힌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이제 그거는 두 가지가 이제 다 같이 들어있어요. 좀 전에 이제 우리 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가 이제 쿠팡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쿠팡은 미국의 기업이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통제하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너무 과하다. 이번에 물론 이제 김인석 총리가 가가지고 벤스 부통령한테 3,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이걸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미국의 기업이든 한국의 기업이든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쿠팡의 로비가 결국은 대통령한테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한국이 지금 우리 기업들, 그러니까 빅테크하고 쿠팡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께서 한번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 내용까지 같이 들어갔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의 그 배경은 무엇인지 저희가 지금까지 김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폭우에 따른 대규모 산사태 당시 훈련 중이던 해병대원 19명도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우가 내린 지난 24일 서자바주 서부 반둥 파시르랑구 마을 산사태로 34명이 숨지고 46명이 실종됐는데 해병대원도 4명이 숨지고 19명은 실종됐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선수단 3,800여 명이 계줄 갤럭시 Z 플립 7 올림픽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 선수들은 시상대에서 골드메탈과 블루 색상으로 특별 제작된 올림픽 에디션 제품으로 빅토리 셀피를 찍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2024 파리 올림픽부터 시작한 빅토리 셀피를 이번 대회에서는 개인 종목뿐 아니라 단체 종목까지 확장할 운영할 방침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대학생 전용 멤버십 캠퍼스 버디 누적 가입자가 1년 4개월 만에 55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캠퍼스 버디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음료 할인과 1+1 쿠폰 등 혜택을 제공하는 무료 멤버십입니다. 에어 프레미아가 다음 달부터 모든 노선의 항공편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 프레미아는 최근 항공기 내 리튬 배터리와 관련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자체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 프레미아 항공기 기내에서는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등 개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이 제한되지만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현대백화점이 인천공항에서 한국을 경유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테일컬처 환승 투어에 참여합니다. 현대백화점은 다음 달 19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 환승객을 대상으로 한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집니다. 이에 따라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한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 추위가 매섭겠고요. 한낮 기온도 영하 2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여기에 칼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를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쪽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메마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0도, 춘천 영하 14도, 대구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영하 2도, 광주 3도, 대구도 3도가 예상됩니다. 강추위는 주말 아침까지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